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이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단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한 것인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아직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국산이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무기 체계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물건들의 놀라운 활약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도 조금 난처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의 상용차 SUV와 같은 민간 차량입니다. 이 민간 차량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포터나 봉고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방어나 수송 분야뿐 아니라 전투에 직접 참여하며 격전지를 휘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기갑 장비도 아닌 일반 차량이 어떻게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롭게 부활한 현대전의 기병 테크니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한국보다 먼저 존재감을 알린 테크니컬 장비는 일본에서 만든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체코의 한 민간업체에서 도요타 픽업 트럭을 14.5mm 2연장 중기관총을 탑재한 대공 차량으로 개조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면서 생긴 변화였는데요. 자폭 드론 방어에 우크라이나군이 12.7mm, 7.62mm 기관총을 사용한다는 데에서 착안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동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관총을 전동식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 덕분에 훨씬 신속한 조준이 가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도요타 픽업 트럭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어마어마한 보급률, 사륜구동 SUV의 훌륭한 기동력, 온갖 마개조를 견뎌낼 정도의 내구성 덕분에 오랜 시간 테크니컬 플랫폼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차량입니다. 오죽하면 1986년에서 1987년에 걸쳐 발생한 리비아, 차드 간의 분쟁에서는 도요타 테크니컬이 하도 많이 사용되어서 아예 도요타 전쟁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할 정도입니다. 이 도요타 전쟁에서 차드군은 테크니컬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리비아 기계화 부대를 상대했는데요. 심지어 당시 리비아군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이용해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리비아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테크니컬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에 100여 대에 달하는 SUV를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차량의 종류까지 지목했던 건데요. 해당 차량이 이동용은 물론이거니와 테크니컬로 사용되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차량은 1990년대 이후 중동의 내전이 격화되고 차량에 탑재하는 화기의 종류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암시장에서 도요타 픽업 트럭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성능은 둘째치고서라도 압도적인 내구성 덕분에 테크니컬 개조에 최적화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포터와 봉고, 마이티 등으로 대표되는 국산 화물 트럭은 지금도 중고차 시장에서 중동 딜러들의 싹쓸이 품목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로, 업무 환경상 과적이 불가피한 상황이 잦다 보니 재표기된 무게보다 최고 3배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차체 프레임이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암시장에 풀린 대한민국 상용차들은 세계 각지의 전쟁터에서 원치 않는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쌍용의 2.5톤 트럭 마이티의 경우 단장 대공포는 물론 2연장 대공포, 4연장 대공포까지 탑재된 경우가 심심찮게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12연발 다연장 로켓까지 탑재되며 다연장 로켓 포대라 불러도 손색 없는 모습으로 재탄생하기도 했는데요. 비교적 적재 중량이 적은 봉고조차도 과적해도 튼튼한 차량이란 평가를 받아 일반 병력 수송부터 7.62mm 기관총과 37mm 대공기관포, 심지어 75mm 대공포까지 탑재된 군사무기로 개량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품질 내구성이 엉뚱한 데서 증명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정작 전투가 끝난 뒤 나타난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약 9만 명에 육박하는 대군을 투입한 리비아가 사상자만 1만 명에 기갑 장비는 무려 1000여 대를 파괴당한 것과 반대로 차드군의 사상자는 불과 1000여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1987년 분쟁 마지막쯤에는 차드군 테크니컬 부대가 국경선 인근 리비아 공군기지를 급습해서 해당 기지의 모든 전투기를 박살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비아 차드 간의 분쟁만 보면 리비아군의 실력이 형편없었던 것 같지만 미군조차 테크니컬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발생한 소말리아 내전의 경우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모가디슈 지역으로 진입한 미군 특수부대가 오히려 소말리아 반군의 테크니컬 장비의 패배에 후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복잡한 시가지와 테크니컬 특유의 재빠른 기동력이 어우러진 게릴라 전술에 미군의 피해가 누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 도요타 픽업 트럭의 명성과 그 명성을 잇게 한 실제 사례를 떠올려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이란 쉽게 말해 정규군이 사용하는 규격화된 장비가 아니라 최일선의 전장에서 민간 차량을 개조해 만든 일종의 기동병기를 의미합니다. 과거 중세에 사용됐을 법한 힘없고 낡은 병과인기병이 현대전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을 이용하는 전력이 등장한 것은 아니고 민간 트럭과 SUV를 활용한 현대판 기병대를 테크니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병 활약은 비교적 최근인 6.25 전쟁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철부 중령이 이끈 독립기갑연대 소속 기병대는 북한의 전차를 막아 훌륭하게 지연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근대전쟁까지는 기병대의 효과가 분명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기병의 영광은 딱 근대전쟁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병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피와 살로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고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 앞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기술 수준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개인화기와 기갑 장비의 수준이 높아지자 기병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6.25 전쟁으로 현대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병도 자취를 감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전역 차륜 차량, 전술 차량이나 장갑차 등이 차지한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테크니컬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상식의 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역사가 짧은 탓에 테크니컬은 정의도, 정해진 규격도 없는데요. 테크니컬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와 제작자의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중구난 방해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수용 차량의 엔진으로는 중장갑을 부착할 수 없는 게 당연했고 이 때문에 21세기의 테크니컬은 정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테크니컬이 가장 많이 운용되는 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최빈국처럼 간신히 나라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장갑차나 전차를 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들인데요. 또는 정상적으로 무기체계를 수입할 수 없는 내전국의 반군이나 테러리스트들도 테크니컬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용되는 장비, 즉 꽁 대신 닭 같은 존재였는데요. 이런 테크니컬이 현대전, 하물며 두 나라 간의 전면전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한 번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현대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테크니컬의 천국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예상외로 전쟁이 길어지고 군축기조의 병폐가 드러나면서 탄약이고 플랫폼이고 할 것 없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선이 워낙 넓다 보니 규격화된 군용 차량만으로는 전선의 정찰 요구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이유인데요. 냉전 종료 이후 군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를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소량의 초정밀 첨단 기술로 대했기 때문에 물자 부족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 것입니다. 반면 민수용 차량은 군용 장갑 차량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에다 부품 보급도 용이합니다. 게다가 어떤 무기를 얻느냐에 따라 확장성이 다양하고 대전차 미사일인 형궁이나 제블린을 보급받은 보병 탑승도 가능해 전천후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자체가 민간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이나 훈련받지 않아도 운전만 할 줄 알면 즉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장비 부족과 훈련받은 전투원이 모자란 우크라이나의 군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제로 테크니컬은 단순한 임시방편쯤으로 취급하기에는 아쉬울 만큼 높은 전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크니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기갑 장비를 능가하는 전력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앞서 말한 대공 차량 이외에도 아예 공격용으로 개조한 테크니컬이 다수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57mm 건트럭이 대표적인데요. 특별한 명칭조차 붙여지지 않은 이 테크니컬은 이름 그대로 57mm 대공포를 군용 트럭에 그대로 올려놓은 차량입니다. 155mm, 105mm 등 대구경 포탄이 바닥을 보이면서 시장물자 창고에 처박혀 있던 1940년에서 1950년대 운용하던 구형 곡사포까지 꺼낸 것인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버릴 수는 없어서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무기체계라 그나마 포탄 보유량이 널널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위력과 사거리는 대구 경곡 사포에 비해 볼품없는 수준이지만 어찌되었든 기관포라 연사력을 앞세워 맞을 때까지 쏴제끼면 그만인데요. 게다가 사거리는 짧아도 일단 포병 역할이라 적을 직접 마주볼 일이 적어서 테크니컬에 취약한 방어력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무리 57mm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맞추기만 하면 웬만한 장갑차까지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으니 은근히 효과적인데요. 일례로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소련제 S-60 57mm 대공포는 1km를 기준으로 96mm의 아병균질 강판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주력 장갑차인 BTR-80의 정면 장갑 방어력 12mm를 아득 키우또는 관통력인 만큼 충분히 위력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예 구축 전차를 부활시켜버렸는데요. 바로 MTLB 수륙량용 병력 수송 장갑차에 MT-12 100mm 대전차포를 얹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포터와 봉고, 마이티 등 한국산 테크니컬이 우크라를 휩쓸기 시작한 것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수용 장비가 아닌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다음 행보가 미지수인 가운데 모든 것이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